네, 계속해서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갑니다. 오늘은 목요일 톡 쏘는 사막 같은 정치평론이 있는 날이죠.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신장식 김필서 변호사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두 분 오늘 옷이 왜 이렇게 완전히 반대 극과 극이죠? 어쩌다 보니 맞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지난번에는 이쪽이 완전 캐주얼이었는데 이제는 또 이쪽이 또 열이 좀 있으신가 봐요. 원래 좀 몸이 열이 머리 좀- 많고요. 오늘 다닐 때가 많아가지고 더울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여기저기 좀 다 많이 혹시 나요. 요즘 정세 때문에 열받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많이입니다. 뭐 제가 뭐 정치하고는 뭐 관련이 어제 우리 톡방에는 본인이 뭘 썼던데요? 제가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아니 뭐. 그리고 이게 반팔분이 네. 좋아요. 네, 네. 네. 달라요. 자, 오늘 신재수 변호사님 왜 이렇게 또 멋있게 정장 입고 오셨어요? 그동안 또 댄디스럽게 대학생처럼 하고 다니더니만. 옷 다 입었어요? 이제 샀던 거 몇 개? 두 번 샀는데? 네. 오늘 TV 공중파 출연할 때는 넥타이를 맵니다. 야. 공중파 나갈 때. 공중파 나가는. 무슨, 정말? 뭐 방송 처음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니 그쪽 분위기가 그쪽 방송의 분위기가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뭐 KBS가요? MBC. MBC? MBC가 그래요? MBC. 알겠어요. 어쨌든 참 멋있어요. 하여튼가 두 분 다. 좋아요. 자,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어제 깜짝 놀랐잖아요. 민영배 의원 탈당한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민영배 의원 탈당했고요. 안건 조정이 신청했는데요. 민주당이 172명 의원 전원 명의로 이 법안 발의한 게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변협, 검찰, 대법원 전부 다 이 법안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김형두 법원 행정처 차장 이거 위헌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의견서도 냈단 말이죠. 자, 우선 법안을 뭐 통과시키는 거는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위헌 재청 심판이나 헌법소원 같은 걸 해볼 수 있는지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김필서 변호사님, 이 주장들이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그 대법원도 어제 다시 이제 의견을 내서 위헌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위헌이라는 말은 정말 안 되고 네. 다만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위헌의 근거는 거기 보면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조항이 네.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는 입법 재량, 그러니까 그렇지. 국회가 법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고 네. 이 판례를 지금 박주민 의원 등이 민주당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법원의 문건에도 그 부분을 먼저 전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입법 재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하지 그렇죠.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고 그럼 뭐 13개인가 뭐 항목을 얘기를 했다는데 대부분은 체계 정합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사소송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이제 막 얽혀 있잖아요. 그런 사이에 개념들이 서로 이제 급하게 하다 보면 충돌하거나 법끼리 충돌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먼저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했고 지금 말씀하셨던 영장 청구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좀 법률 용어로 좀 어렵긴 한데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형해화하는 걸로 해석될 그렇지.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대법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 대법관들 왜 이러나 이랬거든요. 이게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냈던 건데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어제자에서 다시 이게 대법원에서 행정처에서 이거 위헌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라고 기사를 다시 냈습니다. 찾아보면 나오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기사로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영장 청구권 형해화 부분은 뭐냐면 마치 자칫 잘못 해석하면 경찰에 신청이 없으면 검사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여지가 없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상희 교수나 이런 분도 뭐 참여연대에서도 다 반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자들도 다 반대한다 그런데 그건 아닌데. 한상희 교수도 딱 그 부분 하나 지적했어요. 요거는 경찰이 신청을 했을 때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처럼 읽힐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정비가 필요하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이고 네. 이 공수처 관련해서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결을 했어요. 작년 1월 달에 했던 걸 보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 헌재 결정예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걸 텐데 네. 저는 이 결정예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검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를 정리를 해놨어요. 이건 뭐 이전에도 있었지만 네. 그 수사 영장 청구권을 검사한테 준 이유가 뭐냐? 그게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 내지는 수사권이 보장돼 있다. 수사권이 검사에게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영장 청구권을 준 거냐? 전혀 그게 아니다. 아니고 네. 왜 그렇게 검사로 한정했냐 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 법률 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고자 한 건다. 여기서 밑줄 그어야 될 건 첫 번째, 검사는 법률 전문가다. 네. 수사 지휘권을 가질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거다. 즉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인권 옹호기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수사가 가혹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통제하는 게 검사의 역할이다. 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무슨 검사가 나쁜 놈, 한동훈 법무부 장관 70년 검찰이 나쁜 놈만 잘 잡으면 된다. 나쁜 놈 잡는 게 검사의 역할이 아니라고 이 사람아. 나쁜 놈 잡는 거는 잡는 건데 그거를 제대로 공정하고 인격을 존중하면서 인권을 유린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라라고 해놓은 거다. 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정치권으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이제 민주당에게는 지상 과제가 됐는데 그래서 사보임을 통해서 무소속 양양자 의원 예전에는 민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본인이 이렇게 나간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을 그래서 내가 믿고 맡기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단 말이죠. 참네요. 나는 진짜 정말 정확한 것 같아. 내가 양양자 의원 뭐 사보임 통해서 합류했다 그랬을 때 제가 정확히 말했잖아요. 양양자 의원은 믿을 수가 없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졌단 말이에요. 게다가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양양자 의원 인터뷰 나온 거 보니까는 이 법안을 그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했잖아요. 이 법안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민주당 사람들 지금 수사받게 될까봐 이러는 거다. 이렇게 정말로 이걸 폄하했는데 본인이 딱 그랬잖아요. 민주당 사람 20명이 수사받을 수 있으니 찬성하라라고 자기한테 압박을 했다. 이런 말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도대체 이거는. 전 사실 뭐 양재 의원이 소신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신이, 얘기하지 소신이, 못했지만 전 소신이 뭔지 알아요. 아, 그래요? 네,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어서 제가 듣지 못했기 개인적으로 때문에. 몰라도 내 소신을 알아. 이분의 예, 소신. 근데 제가 이거는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애초에 문재인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와서 아예 이거를 제가 그 공약집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찾아가지고 펴놨는데 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 차단. 다 아는 얘기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게 공약 사항이에요, 지금. 그렇죠. 공약.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명 처벌받을 거를 문재인 캠프에서 미리 내다보고 이때 공약을 걸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분이 지금 양양자 의원이 지금 본인이 문재인 영입 인사라는 걸 전제하면서 얘기하셨는데 문재인 정권의 공약이 이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은 공격 포인트가 이거와 관계가 있는데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는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신장식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기본적으로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보완이나 인권 유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견제하는 얘기거든요. 현재 좀 이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큰 대원칙에서 가는 거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어떤 정파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닌데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지금 오히려 이제 이거를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단기적인 이슈로 소모하고 공격하려는 쪽에 동조하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민주당 출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근데 그 첫 번째 양양자 의원이 20명을 민주당 국회의원 20명이 뭐 처벌을 받을 거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죄가 있으면 처벌해야 되겠지만 특정 정치 세력의 몇 명을 딱 찍어서 소위 캐비넷 파일 대방출 중이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리고
평생 이 정치의 한길을 걸어오신 분이 파일을 들고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라는 얘기도 여의도에서는 파다하게 돌고 있어요. 양양자 의원 그 정치의 파일을 한길을 걸어오신 그분이. 예, 그분이 머리 하얗시고 그래서 한길을 걸어오신 그분이 파일을 들고 캐비넷 파일, 검찰 캐비넷 파일을 들고 민주당 네. 정치인들 만나고 있다라고 저는 모르는데 정봉주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정봉주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네. 그러면서 이제 일일이 지금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양양자 의원도 만났다는 얘기가 있고 네. 민주당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정봉주 의원 얘기로는 그 한길 걸어오신 분이 양양자 의원도 만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의 것도 캐비넷에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제 공작 정치인 거거든요. 네, 우리가 그렇죠. 그 떨쳐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공작 정치고 캐비넷의 위력이 한껏 발휘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정봉주 의원이 얘기했어요. 참네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양양자 의원이 그렇고 또 조 의원이 또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민영배 의원이 이제 내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하면서 탈당했더니 이제 이거 위장 탈당이다. 사실 딱 보기에 위장 탈당으로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위장 탈당이죠. 뭐. 네, 그거 그럼 다시 어떻게 안 될까요? 돌아갈 겁니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궁여지책이고 국민들에게 꼼수라고 비판받을 겁니다. 뭐 정의당은 뭐 민주주의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저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네. 다만 네. 지금 기수분리에 칼을 뺐어요. 네. 네 칼을 빼가지고 그러면은 90일 안건조정회에서 최장 90일인데 물론 뭐 꼭 90일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최장 90일인데 여기서 그거에 걸려가지고 칼집에다가 칼을 다시 집어넣는다? 돌아갈 칼집 없습니다. 칼집에다 꽂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자기 배를 찌르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칼을 뺐다가 잘못 집어넣으면. 이런 가운데서 궁여지책은 맞다. 근데 그리고 비판도 감수하는 거다. 그리고 길 가는 거다.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비판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래. 비판 감수하겠다. 하지만 이게 중요하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어제 사실은 김영민 의원이 또 페이스북으로 이제 또 본인이 얘기한 게 있어요. 본인하고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같이 했던 조모 고검장이 본인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러면서 공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은 무섭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좀 협박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래서 날 수사로 보복하겠다는 거냐 보복수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국회의원이 말했어요. 현직 국회의원이. 왜냐하면 본인이 이 개혁 법안을 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이 보복수사라고 하는 것을 지금 걱정하면서 이 지금 의원들은 이걸 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저는 뭐 그 걱정도 있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정치 보복을 당선자부터 후보 시절에 대장동 수사 새로 해야죠, 돼야죠 해서 소위 적폐 수사 하겠다. 정치 보복 수사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이미 당선자가 했기 때문에. 게다가 한동훈 장관 후보자도 사실은 상당히 내가 뭐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 내리겠다는 식으로 말을 한 게 또 있고. 맨 그렇죠? 앞에 김어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잖아요. 그래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하고 검찰하고 싸워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해본 변호사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 현직 시절에 경험해본 사람 중에 하나가 그 김용민 의원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검찰하고 잘 아시죠? 뭐 저 개인적으로 잘 알기도 하고 같이 싸워본 적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식으로 기획해서 하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껴본 적도 있고 뭐 현직 부장검사하고 얼굴 붉히면서 목소리 높여본 적도 있고 뭐 별짓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그냥 너무 당연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이 참 싫으네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뭐 검찰이랑 싸워봤는데 이런저런 그래요? 근데 지금도 뭐 싸우고 있고 우리 의뢰인 중에 검찰이랑 싸우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근데 그런 거예요. 나 쫄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쫄면 봐줍니까? 갑자기 쫄면 먹고 싶다. 갑자기 이런 아짐 개그를 해주세요. 쫄면 봐줍니까? 절뚝이는 사슴은 먼저 제일 타겟이 돼요. 그러네요. 스스로 절뚝일 필요 없고 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더 시끄럽게 해야 돼요. 아니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 회의한 내용 공개하겠다. 최강욱 의원이 이런 식으로 막말을 했다 이러면서 또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원. 아니 저는 최근에 검찰이 한 얘기 중에 고검장 회의에서 나왔다고 이거 속보가 나왔다가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데 고검장 회의에서 첫 번째 고검장 회의 4월 8일인가 그때 고검장 회의할 때 이런 얘기 나왔어요. 와 우리가 무슨 뭐 편파 수사했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언론에서 두드려 하는데 수사 기록 노무현 다 전 공개하겠다 대통령 그랬죠? 수사 기록 네. 한명숙 총리 수사 기록 다 공개하겠다.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검찰이? 아니에요? 그 공개 불가능해요. 어떻게 공개합니까 그 수사 기록을? 그리고 그런 말을 협박조로 세상에 그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를 물먹여 우리 거를 뺏어가 이거 공개할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왜 그런 말을 어떻게 할 할 수가 수 있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상상 뭐 형사소송법, 헌법 뭐 다 무시하고 그냥 막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도 돼요? 고등검사장님? 아니 고등검사장님? 형사소송법이고 뭐가 떠나가지고 어떻게 검사들이 자기네가 수사한 기록을 니네 그렇게 하면 깔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가을이야님께서 와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어쩌다가 이런 세상이 왔습니까? 세 분 응원합니다 이랬는데 저는 요즘에 이 검사들 일단 나는 그분들이 반성을 먼저 하고서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내면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본인들은 그동안 잘못한 게 한 개도 없는데 우리를 왜 핍박하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자꾸 국민의 상대를 협박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게 사실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차피 그쪽이 뭐 반성을 하던 어떻든 간에 이거 구조개혁은 가야 될 문제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더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더 덧붙여 얘기를 하면 네. 지금 이제 뭐 어제도 평검사 회의인가 뭐 했다고 하죠. 네, 평검사 회의. 예, 그렇게 단체 행동하는 공무원들은 검사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여성가족부 없앤다고 해서 여성가족부 회의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그 국가공무원법 66조에 그런 단체 행동 못하도록 금지돼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 84조의 2에 의해서 66조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아요. 그래서 1년 못하는 거예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예. 벌금. 근데 그래서 나도 실제로 이거 적어 갖고 왔어. 예, 네. 실제로 여러분 아시는 무슨 뭐 시국선언, 교사 시국선언이니 문이 다 처벌받은 그래, 것들 다 깜빡했어요. 이걸로 봤는데 검사는 처벌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수사해서 기사 자기들이 안 하니까. 처벌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사 안 하니까. 지금 이런 목소리들 단체 행동들이 아무렇지 않게 터져 나오고 이거를 당연한 듯이 언론이 받아쓰는 것 자체가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하든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집단 맞습니다. 행동이라고 워딩을 했으면 네. 처벌 대상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원래 저는 물론 집단 행위가 공무원들에게 노조부터 시작해서 다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입니다. 네. 표현의 자유도 다 보장돼야 돼요. 근데 심지어는 공무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관련돼서 성명서 냈다고 처벌받았어요. 맞아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이거 우리는 단체 행동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쪽에서는 주장하거든요. 네. 물론 고검장 중에 한 사람은 단체 행동으로 비칠 수 있어서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긴 했어. 비칠 수 있기는 단체 행동이 맞고요. 그래도 좀 양심적이네. 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근무기간의 확립 보면 네. 집단 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 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정책 정책 수립을 반대해서도 안 돼요. 네. 공모법상, 공무원 복무 규정상. 근데 이건 뭐 정책 수립을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노무현, 한명숙 두 분 수사 기록 다 깔 거야. 국민의 이름으로 김영민 당신을 심판하리라. 이런 네. 문자나 보냈었고. 네, 맞습니다. 자, 참내원 박준영 변호사인가요? 요즘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했던 그분도 또 김영민 변호사를 또 공격하면서 김영민 의원을 공격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그때 같이 김학의 수사 때 참여했었는데 그분으로부터 이런저런 오보도 나오고 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고소해라 또 막 갑자기 이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사 기록이나 어떤 그 위원회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공개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협박하고 이러는 거. 난 이건 정말 매우 좀 지양돼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좀 정말 옳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평검사들도 그랬잖아요. 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회의했는데 이랬대 평검사들이 우리는 그 당시에 사건을 잘 모르니까 사실 당신들이 높으신 분들이 말하는 거 잘 모르겠지만 왜 반성들은 먼저 선배들이 안 하시죠? 선배들이 싼 똥은 선배들이 좀 치우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더러운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그 말도 맞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또 평검사들한테 전원 사표 내는 것도 고려해라 막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건 좀 진짜 언론에 제대로 또 다뤄지지도 않았긴 했는데 그랬습니다. 하여튼 거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박병석 국회의장 이달 말 예정이었는데 해외 순방 계획 결국 보류했습니다. 아무래도 박병석
의장은 좀 굳힌 건가요? 좀 본인의 스탠스를? 뭐 굳힌 게 아니고 이제까지 일관된 모습을 보였죠. 아, 그래요? 예, 언론중재법 때 한번 당한 게 있어가지고. 뭐 그것만 당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네. 박병석 의장 스타일은요. 여야가 합의해서 와야지 자기가 이제 통과시켜 주겠다는, 자기가 이제 성장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 계속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그렇게 의석 숫자가 많이 뽑아줬는데 왜 제대로 되는 게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대로 제대로 되지 않은 주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박병석 의장이 현재 저는 이제 지금 와서 갑자기 스타일을 바꿀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자기가 또 캐스팅 보트처럼 쥐고 뭔가 또 이렇게 모양새를 좀 잡으려고 하는 모양을 거예요? 잡으려고 하다가 뭐 다른 입법들 막았던 것처럼 사실은 무산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또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박병석 의장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우리가 들어왔던 거긴 맞아요. 임기도 5월 말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그렇게 전반기? 예. 아이고 참. 예, 근데 이거는 박병석 의장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를 보면 이제 미래를 알 수 있다고 불안하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본질적으로 지적해야 될 부분들은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이렇게 그러니까 정의당, 조정훈, 양향자, 박병석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원내대표단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작전 지도가 제가 보기엔 별로 세세하지가 않아. 이게 딱 그 급소를 올려서 딱 들어가고 있느냐. 칼을 뽑아서 이 칼을 가지고 끝까지 뭘 하겠다는 의지는 보이는데 그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세세한 전략 지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박병석 의장님께 그냥 해외 순방 가시라. 왜 굳이 본인이 이렇게 예정이 났던 일을 안 하시고 이렇게 돌아오시려고 그러냐.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게 오히려 좀 안정감 있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면 네. 이제 국회 부의장 두 사람한테 네. 그 사회권 둘 중에 한 사람한테 넘겨야 되는데 정진석 부의장도 일본 일본 간다니까. 일정이 네, 있고. 네. 근데 이제 안 가면서 사회권을 안 넘기고 가면 그냥 5월 3일 회기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아유. 어쨌든 간에 중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제까지 나온 안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테이블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뭐 자리에 나왔지만 이 법 자체를 철회해야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게 이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제까지 나온 중재안 중에는 기수분리를 이 원칙적으로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대신 거기에 이제 시행 시기가 지금 현재 법안에는 부칙에 보면 3개월로 돼 있는데 이 시행 시기를 좀 연장해서 네. KFBI 설립 등 구체적인 수사권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자. 요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그 부분은 아마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네, 시행 그렇죠. 시기를 조정하는 거. 그건 또 합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어제 김호수 총장이 수사권 다 가져가라. 대신 수사지휘권은 우리한테 달라. 근데 당장 나오자마자 개인 의견입니다 하고 대검찰청에서 부인했어요. 네. 요게 사실은 그 토론의 여지가 있는 중재의 여지가 있는 방안인데 검찰도 그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검찰도 이거를 난 그렇게 안 해 하고 김호수 총장 얘기를 개인 사견으로 치부해 버렸고 근데 민주당에서도 그건 못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행 시기하고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요 부분이 아마 토론의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인데 그게 박병석 의장이 오케이 할 정도로 논의가 중재가 진전이 되겠느냐 이런 건 모르겠어요. 시행 시기 관련해서는 정의당에서 중재안을 낸 겁니다. 일단 통과시키자. 수사지휘권 관련해서는 좀 여지가 있어 보이고 진짜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네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개인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그런 이득이나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자꾸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게 너무 싫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솔직히 말해서 겉으로는 지금 이거 반대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걸 발판 삼아서 지렛대 삼아서 장관 임명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협상하려고 지금 태도를 취하고 그런 있단 거예요. 말이에요. 특히 한동훈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이게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을 옥죄이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방선거는 본인들이 무조건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죠? 뭐 그렇게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그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닐 수 있습니까?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이제 가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 이슈 3합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봐야 될 것은 정호영에 가려진 인물들입니다. 이 지금 검찰개혁 입법 관련된 내용이 이제 커질수록
국민의힘에서 지금 한동훈 그래서 임명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조금 약간 스탠스가 이상해요. 우리는 뭐 한동훈하고 누구만 빼면 우리는 뭐 다 협조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 태도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야, 저렇게 골라서 내기도 힘들겠다라는 감상평. 그러니까 신재수 변호사님 막 조사를 했는데 막 18페이지라면서요. 뭐 이만큼 있습니다, 이만큼. 장관 후보자들 좀 문제점 있다 그러면서. 네. 네.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 빼놓고는 다 자격 다 있는 문제요? 사람이 없다. 그 두 사람은 해수부 장관 하고 농림부 농림부. 장관. 이거는 여기는 이분들은 그 해당 부처에서 잔뼈가 굵고 그렇죠. 오랫동안 해왔던 예, 분들이야.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에요.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약간 뭐 그렇긴 한데 삼성전자 사회이사 경력하고 MB 때 그 경력이 있어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네. 다 수준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지난번에 신재수 변호사님 방송 나가서 저보고 누가 제일 문제예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다예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쭉 살펴보니까 두 사람 빼줘. 두 그러니까 사람. 다야 다 사실. 두 사람 진짜. 내지. 그래서 데스노트가 아니라 라이프 노트로 추리는 게 낫다. 오,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네. 예. 자, 어쨌든 봅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한덕수 후보자 국회 임명 동의안을 인준해주지 않겠다.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덕수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장관 재청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은 그 부인이 뭐 그 한덕수 총리가 그때 주미대사 있었나요? 네. 있었을 때 부인이 원래 가사 노동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분 서울대 미대 나오셨다 그랬죠. 가서 또 전시회에도 참여하시고 또 뭐 어디에다 몇 천만 원에 또 그림을 팔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분도 좀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 나와요. 본인도 그렇게 재테크를 잘하시고 이제 부인도 그렇게 경력 관리나 이런 거 해줬다는 건데 점집도 자주 가시더라고요. 점심 얘기는 좀 이따 일단 해보고요. 지금 일단 한 후보자 낙마시키는 거를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민주당에서. 근데 그러면서 이거를 왜 한덕수 총리 관련된 거랑 바터제 비슷하게 얘기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카드가 훨씬 큰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뭐 일단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이렇게 다른 장관들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은 네.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동의해주지 않아도 사실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일단 국무총리는 국회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고 그렇죠. 임명해주지 않으면 이제 그 후에 절차들이 다 스탑되기 장관들 때문에 거를 제청이 안 하기 되니까. 때문에 이게 지금 민주당에 쓸 수 있는 법적으로는 제일 큰 카드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난주에 사실은 저기 쇼미더민심에서도 제가 배종찬 소장하고 얘기도 했던 건데 예전에는 서리 제도가 있었어요. 총리 서리.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거를 인준해주지 않으면 그냥 총리 서리라고 해가지고 편법으로 했었단 말이죠. JP가 처음. 네. 근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서류 제도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었던 게 원래 아니고 없었던 없었던 거죠. 건데 그냥 그렇게 편법을 했던 건데 그게 법적 근거도 없이 국무총리나 되는 인물을 그렇게 그렇죠. 한다는 게 문제가 계속돼서 사실은 그렇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서리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야 되고 그래서 네, 지금 맞아요. 이거를 민주당이 이게 갖고 있는 가장 내각에 관련해서 가장 큰 카드가 이 카드니까 네. 일단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를 지금 보는 정치로 사용할지를 지금 재고 있는 걸로 봐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한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점집 제보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부인이 점을 그렇게 좋아한다. 이거는 대통령 당선자 부인하고 똑같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민주당에 계속 제보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참고인으로 또 그 점수 논란 관련해서 조용헌 살롱이라고 네, 네. 조선일보에 조용헌 살롱이라고 연재하시는 분 네, 계세요. 그분은 역술인. 그 옛날에 유명한 또 이거 했었는데 칼럼 기고 했었었는데 어쨌든 네. 그분을 지금 참고인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보가 엄청 많이 들어온대요. 아, 그래요? 그렇게 조용헌 살롱에는 아예 한번 글을 쓰셨고 한덕수와 그러다가 관련해서 뭐 삭제됐네 안 됐네 말이 예, 나겠죠? 한덕수 총리 관련해가지고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글을 한번 썼어요. 그 부인이 뭐 전보러 왔는데 왜 이렇게 승진이 안 되냐 이래가지고 나중에 승진 잘 될 거다 뭐 등등등등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리고 주변에도 야 전보러 가 뭐 이렇게 막 권유도 했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요? 이제 언론에는 막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튼간에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자지 않겠다라는 대통령과 그 부인 그다음에 이렇게 점집 제보 점- 논란이 많을 정도로. 예, 이게 바야흐로 신정일체의 사회로 가는가 예.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덕수 씨가 공무원 시절 초반에 승진이 늦었는데 꿈 해몽을 위해서 영발도사. 이름도 멋있네. 영빨도사. 이거 영빨도사라 그러는구나. 영빨도사. 영빨이죠. 영빨이 있는 영빨도사에게 자문을 구했고 얼마 있다가 정말 한덕수 씨가 그렇게
고대하던 국장 보직으로 승진했다. 그러니까 그 너무 구체적인 게 이게 오. 그냥 누구한테 들은 얘기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얘기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떤 꿈을 어떻게 해석해줬다까지 다 나와요. 그 그러네요. 조영원 썰. 맨홀 뚜껑 해설, 꿈 해설.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맨홀 뚜껑을 열고 그래서 좋아질 것이다. 그 해설에 맞게 좋아졌다. 뭐 이런 그런 해설이 다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조영원 씨가. 그래서 이 총리 후보자 배우자와 이름 되면 알만한 여성이 강남 유명 점집을 함께 드나드는 점집 동기다. 주변 관련 부인들에게 남편을 출세시키려면 그 점집을 꼭 가라. 이렇게 강권했다. 강권이라는 말까지 쓰는데 이런 내용이 들린단 말이죠. 이건 근데 진짜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아니, 전 사실 뭐 점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점 좋아한다는데. 예, 좀 뭐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실 진짜 문제는 뭐 이분이 어디 가서 무슨 점을 봐고 무슨 굿을 하든 간에 그냥 그 종교 행위로 끝나야 되는 거지 그것이 국정 운영이나 아니면 공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가 문제인 그렇죠. 이거 되게 것이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 그게 있잖아요, 지금 벌써.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지금 소비되고 예, 소비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좀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그런 의혹이 있죠. 이런 네. 상태에서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건 뭐 어쨌든 영향이 줄 수밖에 없는 거긴 하고요. 사실 이런 인터넷 다녀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도사님의 더 용한지가 더 이제 이슈가 될 것이다. 진짜? 앞으로 그러네. 5년 동안. 진짜? 이제 그쵸.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만든 도사와 그러네. 그는 국무총리를 국무총리 만든 두 번이나 하게 만든 도사. 아, 그러네.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정치적인 건 떠나서 이제 무속 신앙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우리 공부해요. 우리도 명리학 공부하고 이것저것 해서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요새 저 주역 공부할 만한 책 좋은 거 많이 나와요. 나 게다가 나 프로이드식의 꿈의 해몽 있잖아. 정신분석. 이거 되게 잘해, 나. 맨홀 뚜껑 꿈 이런 거 해석할 수 있어요. 삼합사 뭐 이런 네, 거는 우리 그거 한번 차려볼까요? 해볼까요? 셋이서? 진짜 좋은데. 삼합사. 네, 현미리님께서 점입 가경이구나. 이렇게. 그렇죠. 정말 그러네요. 자, 근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이제 제가 또 중립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한덕수 후보자 측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에 대한 점집 제보 논란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냥 보통 수준의 그런 약간의 관심이 있었을 뿐이지 실제 그러지 않다. 이거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답니다. 이것도 한번 수사를 해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수사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헛웃음이 나오게 지금 만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지금 정호영 후보자가 한동훈 뭐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마찬가지지만 정호영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조금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아 보여요. 아들 문제는 뭐 아주 정말 똘똘똘똘 비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이제 일단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뭐 일단 본인이 버티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윤 당선자가 뭐 직접 뭐 관여하지 않은 이상 네. 인사청문회에서 끝까지 갈 것 같고요. 네. 예,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뭐 이제 그러면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다시 조국의 강에 다 범람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예상컨대 일단 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의지로 버티는 일은 없어요. 당선자의 뜻이 그 임명한 사람의 임명권자의 뜻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지 네. 어느 누구도 본인 의지로 버틸 수는 없어요. 예,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고 지금 최대한 버티기로 간 이유는 뭐냐? 네. 문재인 정권에서도 장관은 어차피 인사청문 과정은 형식적 절차인 거고 임명 그냥 할 수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 인준투표 대상자는 총리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정호영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고 청문회까지 거친 다음에 네. 임명을 안 하는 거죠. 나는 문재인과 다르다. 청문회까지 거쳐서 이렇게 왔으나?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후에 장관들을 이제 내정을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나중에 장관들 인선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뭐 한 뭐 5년 내내 쭉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럴 때마다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국회의 시간, 언론의 시간을 검찰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압수수색하고 형사처벌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고 청문회까지 무조건 간다. 지금 밀리면 네. 앞으로 청문회 할 때마다 이전에 청문회 전에 낙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끝까지 버틴다. 그리고 청문회 직전 내진 청문회 후에 임명하지 않는다. 네. 사람 찾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임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를 잘 경철해서 의견을 잘 듣고 국민의 의견을 가지고 당선자가 결단했다. 이런 모양새를 만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게 부정은 팩트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했던 윤석열 당선자 결과적으로 40년직이 아니라고 또 이제 아까 뭐 저번에 말했던 뭐 지인 철회 했었다고 지명 철회하랬더니 지인 철회. 네, 얘기 좀 하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정호영 후보자를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결국 전략은 지금 딱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침묵하고 있다가 상황 봐서 짠 멋있게 나의 결단을 보여주마 이렇게 좀 가능성이 그럴 있어 가능성이 보인다,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제가 뭐 당선자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갈 수도 있다. 저는 이제까지 보여준 윤석열 당선자의 스타일로 볼 때 그냥 간다?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신 있게? 이분은 이런 사소한 걸로 물러설 분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소한 권리 물러설 뿐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이게 뭐 언제도 장관 임명하지 않고 처리하면 그게 지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군요. 지는 거로 생각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네요. 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사전에 지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이제까지 것 계속 같아요.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자, 이 와중에 그러면 TVN 유퀴즈 왜 출연하셨을까? 유재석 씨는 뭐 자기는 몰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겁한 변명인 것 같고 어쨌든 인터뷰 나온 게 있어요. 뭐라고 나왔죠? 나는 대통령이 너무 힘들고 잠도 안 온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뭐 임기 끝나가는 대통령처럼 처럼 말씀하셔서 다들 제가 전 사석에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직 임기 시작 안 했다고. 근데 다들 느끼는 게 임기 끝나가는 대통령이 마치 윤석열 당선자인 것처럼. 아니 그리고 웃긴 게 지지율 신경 안 쓴다는 게 난 그 말이 더 웃겨. 아니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 여론을 보고 가야 되는데 지지율 신경 안 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국민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내 맘대로 하겠다 이 뜻입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제 나가는 공식적인 이제 방송 출연도 이 예능이었고 네. 이게 뭐 나가서 한 발언도 그렇고 예능을 왜 나가요 처음에? 김치찌개 끓여 먹는 거랑 똑같은 거야. 본인이 사실 요새요 인수위 출입 기자들이 놀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요. 맨날 먹으러만 다닌대요. 아침에 브리핑 그 인수위 대변인이 브리핑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인수위에서 뉴스가 안 나요. 인수위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만 연령으로 통일한다는 거 그거 뭐 어떻게 통일해? 사람들 마음속에 있고 문화와 관행인데 이미 행정적인 거나 이런 건 다 만 연령으로 다 통일돼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DH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BH 아니라 DH 드래곤 힐 하우스에서 DH라고 부르던데 네, 네. DH 이전 결정한 거. 그다음에 장관들 18명, 한덕수까지 19명, 뭐 비서실장 김대기 뭐 이거 말고 다른 뉴스가 없어요. 하는 일이 없어. 네. 그러면서 소통, 이게 부드러운 이미지는 줘야 되겠고 하는 일 없으니까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여기 나간 거죠. 기자들과의 대화, 국민들과의 대화를 하세요. 그게 소통이지. 뭐 대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화 지역 취재단한테도 뭐 소통 안 하겠다 그러고 모든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 안 하시더라고. 좀 불편한 사람들 내지는 본인에게 질문하는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안 하시는. 그래서 쫄본 거예요. 쫄면을 좋아하시나 보다. 그렇죠? 쫄지 마. 쫄보한테 쫄지 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 현재 상황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 맨날 문재인 대통령 욕만 하고 있어요, 요즘에. 왜냐하면 너무 기준을 높여놨어요. 너무 문 정부에서.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인사 기준이나 뭐 모든 것들하고 비교해보면요. 문재인 정부에서의 그런 기준은요.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계단식으로 쭉 점프해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기준을 못 맞추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단 그 전까지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욕하고 까는데 사실은 이걸 활용하는 측면이 많아서 신났죠. 그때까지는. 그렇지만 이번에 자기네들이 이제 정권을 잡아가지고 해보려고 하면 그 기준을 맞출 수는 없고 맞추는 사람이 맞는 사람이 사실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사달이 난 거라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정말 이 인사의 기준을 높이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살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힘든 상황이 돼버려서 이게 정말 복잡스럽다. 이 말 꼭 하고 싶고요.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미르님 그 점입가격 설명하면서 이름을 불렀더니 현미르가 아니라 자미르인데 왜 이렇게 한문에 몰라요 이러는데 제가 댓글에 자라고 써있는 거를 현이라고 자꾸 읽어가지고 혼났습니다. 자, 그 얘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략공천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배제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계파 갈등까지 지금 비화되고 있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결정권을 쥔 비대위 경륜 벌렸으면 결국은 해결이 안 났습니다. 자, 비대위는 어떤 결론 내릴까요? 일단 김수현 변호사님 잘 아시니까 내용을. 잘 모릅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아시니까. 내부 사정 잘 모릅니다. 내부 사정은 잘 모르고요. 네.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이면 뭐 지금 소문 나오는 것처럼 뭐 특정 인물 적당한 한두 명 정도는 탈락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지금 전체적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잡음이 많고 해가지고 네.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뭐 이거는 뭐 피해가 논란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이 사실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 사실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좀 너무 성급하다 그래야 되나? 너무 좀 경솔하다 그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이 아니 무슨 비대위에서 난 사인 받고 한 거다. 비대위에서 그 부동산 관련된 책임 있는 사람들은 공천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하니까 박지원이 근데 그럼 노영민은 이렇게 받아쳤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 말이 맞아요. 네, 네. 박지원 위원장은 사실은 입장이 뭐 누구야 송영길이고 노영민이고 다 안 된다. 처음부터 그렇죠. 박주민까지 해서 다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럼 그 일관성을 유지를 하든지. 근데 노영민은 전략공천 하면서 송영길은 된다 안 된다 뭐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국면에서는 박지원 위원장 말에 일관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이원욱 위원장이나 그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네. 를 사실 그 선거관리위원회랑 달리 따로 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네. 왜냐하면 이런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비대위에다가 아예 따로 태스크포스처럼 해서 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게 이기는 카드다. 저는 당이 전략공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다 경선이 완전히 답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압도적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당내 사정상 오래된 그 기득권 세력들 때문에 이 선거에서는 본선에서는 이기는데 당내 경선에서 못 이기겠다 싶으면 정치적 결단을 하고 책임을 지고 그 대표단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경선 과정을 이벤트화해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법밖에 제가 보기엔 없어 보여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있어요? 할까? 왜 이렇게 할까 물어봤더니 이건 계파 갈등 때문에 나를 팽하는 거고 이재명 상임고문이 정치에 복귀하는 거를 싫어해서 이러는 거다라고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말하고 있어요. 이건 맞을까요? 전 사실 뭐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네네. 이게 지금 사실 내부에서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을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해가면서 협의해가지고 토론해서 결론을 내서 나오면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내부적으로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들이 밖으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정말 뭐 어느 계파를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내부적으로 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네. 그런 것들을 언론이나 외부에 얘기해서 이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라고 얘기 나오는 게 사실은 지금 여기도 지금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럽지만 애초에 비대위 처음에 구성했을 때부터 비대위 들어간 사람들이 언론에 먼저 나와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하면 그런 혁신위원회든 아니면 뭐 비대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기 아이디어나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비공개 회의에서 그런 것들을 다 추리고 논의해가지고 다 정리한 다음에 공식 대변을 통해서 말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 과정 같은 경우에도 비대위는 이렇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전략공천위원회는 별도로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지금 그런 논의들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알고 이것 때문에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제가 경선을 하자라고 하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나 또는 야당을 지지하는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경선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전략공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보다 586들이나 민주당이 지금 오랫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물갈이 돼야 된다. 네네네. 이런 열망들 다들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과거에 천신정 뭐 이렇게 했을 때 소위 뭐 건노갑부터 시작해서 기득권, 가신그룹 이런 사람들 쳐내고 새로운 정치를 하자. 네. 이러니까 무슨 지지세가 이렇게 당내에 있었던 게 아닌데도 국민적 여론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세대 교체를 나름 이뤄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파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으면 이것이
기득권 586을 밀어내는 뭐 586을 하는 게 맞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 거다. 네. 뭐 세대 교체 없이 민주당의 물갈이 없이 민주당은 혁신되지 않는다라든지 혁신의 기준, 검증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현욱은 정세균계인데 박영수는 누구계인데 그렇죠. 송 대표가 갑자기 이재명을 여기 끌고 들어와서 계파 갈등을 그 당을 친명과 비명으로 내는 뭐 친명과 반문 그 친문으로 이렇게 갈라치기 되도록 하는 거는 맞는 행보일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된다고 사람들이. 좋아요. 그럼 근데 진짜 정세균 전 총리는 서울시장 후보는 안 나간답니까? 뭐 사실 언급은 됐었 웹에서 뭐 저기 후보군으로 언급은 됐었는데 그 이후에 뭐 얘기가 없어요.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어제 국면에서 제일 그 납득하기 어려운 분은 박영선 전 장관이에요. 왜냐하면 비대위에서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전략 후보로 검토하는 사람 박영선 맞고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를 박영선이란 말은 딱 워딩은 하지 않았지만 의사 확인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의사 확인한다고 했는데 의사 확인 했는지도 근데 궁금하고. 그거는 안 한다는 아직까지 결정 못했다고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내지는 뭐 이런저런 고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또는 경선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봐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그 여론의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론의 흐름에 따라가는 게 정치인입니다만은 이런 거는 선거는 후보의 결단이 먼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가겠다. 네. 이렇게 되면 전력 공천 의미가 없어요. 사실. 지금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이원욱 의원인데요. 본인은 혁신공천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너무 시끄러워서 앞으로 당내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지금 당분간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속 시원하기보다는 좀 답답하게 끝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신자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선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슈 삼합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